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찍 이 채팅 창에 들어오신 분들 또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교회 비전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우리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첫 강의는 한 주의 강의를 시작하는 그런 강의라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 공기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새 예루살렘, 역사의 종착역이죠. 새 예루살렘 223장.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이제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혹시 지난 시간 그 파워포인트 있나요? 그렇지. 거기 아니야, 앞에 거기 마이크다.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인데 그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1913년에 하와이에서 이제 출간이 됐죠. 여기에 한국교회 핍박은 105인 사건,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뿌리채 없애려고 이제 날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다 배우신 줄 알아요? 왜 105인 사건인가?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5인이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에요. 예, 근데 왜 이제 일본이 한국 교회를 아예 딱 이렇게 찍어서 대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왜 없애려고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한국 교회의 이 기백,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한국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서북 지역에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네, 서북 지역 그러면은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 이 양도를 얘기를 합니다. 평안도, 황해도와 평안도. 근데 이제 황해도에 있는 기독교인 세력을 없애려고 일으킨 것이 바로 안악 사건이라는 것이고, 평안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일으킨 것이 바로 105인 날조 사건이죠. 105인 날조 사건. 105인 사건인데 왜 이쪽에 이렇게 기독교회가 강세였나? 이쪽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개 이제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말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1913년 11년 이 음모 사건을 일으킬 때는 1910년 이제 우리나라가 합병된 이후에, 일본에 합병된 이후에 나라가 없어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이잖아요. 그때 한국 이제 그 합병 후에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없어지기 전에 그 한국에 있어서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이제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낯설고 드문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는 말은 대개는 이제 언제 쓰냐면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쓰는 말이죠. 근대 시민사회. 그래서 부르조아라고 그러죠. 부르조아. 그래서 이제 근대 시민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자율.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이 근대 시민사회 이전에는 대개는 봉건사회라고 그러고, 이 봉건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신분사회였죠. 신분사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타고난 신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주로 태어났으면은 지주로서 계속 살게 되고, 농노로 태어났으면은 노예처럼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에
모든 그 행동 그 법이나 이런 기준들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그 정해진 그 지주로서의 길, 그 다음에 농로로서의 길, 이 외적인 법에 매여 사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근대 시민이 등장하는데 이 근대 시민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정합니다.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지는가?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여기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지주라서 그렇게 했다. 너 왜 그렇게 했나? 내가 농노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합병되던 이때에 우리나라에는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별로 생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에요. 이때 이제 조선사회는 되게 산업적으로 보면 뭐예요? 농업사회죠, 농업사회. 농업사회이고, 그 다음에 신분사회였죠. 물론 이제 뭐 갑오경장기 때 신분이 뭐 폐지가 됐다. 신분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러한 신분사회의 특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서북 지역이잖아요. 서북 지역. 근데 서북 지역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이쪽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가라고 했을 때 이 서북 지역은 대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오지입니다. 아주 그 산골에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오지였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오지였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고 또 정치적인 오지는 뭔가 하면은 이 서울에서 한양이죠. 한양에서 어떠한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무슨 반역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유배시키던 그런 곳이 바로 지리적인 오지는 주로 강원도고 어쨌든 이 정치적인 오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고 굉장히 이제 이 정치가 행해지던 그 서울 한성과는 굉장히 먼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양반이나 상놈이나 그러한 힘이 별로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고 이쪽의 산업의 특징은 주로 뭐였어요? 상업이죠, 상업. 개성상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업입니다, 상업. 그래서 상업이라는 거는 이 농업의 구조, 농업의 뭐 양반, 뭐 지조 소작인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업.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조선사회 신분 제도가 사농공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는 양반이고 농은 뭐예요? 농민이죠, 농민. 공은 뭐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이 뭐예요? 장사치들, 가장 천대받는 이러한 사람. 신분상으로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상업, 이 황해도 평안도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신분상으로는 가장 천하지만은 이 상업을 하면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수성가죠, 자수성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교의 가치에 매여 있던 이 서북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이 서북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훨씬 더 쉬웠다 그런 얘기. 쉬웠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분이 있다. 뭐 이승만 그 한국교회 비전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모든 신분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이 상놈
상놈단이지. 여기는 뭐 상인, 장사치들 이렇게 해서 천대받던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기독교의 메시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아주 그 감격적으로 와 닿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뭐 근대 시민이죠.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천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고 책임도 자기가 지고 이런 데 이제 익숙해 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지역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아주 체질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헨리 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다른 시간에는 별로 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이따가 2교시에 저희 선생님이 오십니다. 저희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선생님은 이제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석학입니다. 대석학. 이 책을 쓰신 분인 저희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한국교회사 특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걸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이 서북 지역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게, 저희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서북 지역의 기독교하고 비서북 지역의 기독교. 그래서 이제 저의 박사학위 논문도 이용도의 신비주의와 한국교회인데, 그거는 책 제목이고, 이용도 신비주의의 형성 과정과 그 구조.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제 그 이용도 신비주의가 이제 서울,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원산, 이 세 지역을 이제 따라서 전개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변화해 갔나.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신앙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서북형 신앙이 있고, 비서북형 신앙이 있고, 한 가지를 더 말하면은 이제 원산의 신령주의자 그룹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서북형과 비서북형 이렇게 나눌 정도로 서북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북이 바로 황해도하고 평안도이고, 이 서북 지역의 특징은 자수성가한 중산층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발적이고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대단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특별히 이 황해도하고 평안도의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거기에 이제 이 한국 교회의 힘의 뭐 5분의 3 정도가, 3분의 2 이상이 이 서북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소위 말하는 민족 산업, 민족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북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 기독교인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그 자기들에게 이제 반역하고 어떤 독립을 꾀하는 이러한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일으킨 사건이 안악 사건과 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이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도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이승만을 구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감리교 대회에 감리교 평신도 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을 해외로 이렇게 도피시킨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오시니까 제가 좋아갖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한국교회 핍박은 평안도에 있는 이 기독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 꾸민 사건이고, 이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이 쓴 책이 바로 한국교회 핍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 비전 부분에 있어서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일본이 조선은 먹었지만은 정신은 먹지 못했다. 왜 못 먹었나? 한국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본의 정책에 대단히 반하는 세력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까닭은 여러 가지였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이었나라는 것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번째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8가지를 한번 읽어보면, 첫째는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 오늘부터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8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한국 교회인데,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한국 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일본이 결국 조선이라는 이 땅덩어리는 집어 삼켰지만은 칼과 포크를 이용해서 비유에 나오죠. 무력을 써가지고 이 조선을 집어 삼켰지만은 조선 이제 소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먹은 이유가 바로 한국 교회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아니 오늘 거. 이거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 체제를 사수가 뭐예요? 죽음으로 지켜낸다, 그런 얘기죠. 정말 그런 각오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자유통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연방제 통일. 이름이 그럴싸한데 그 진실은, 그 실체는 뭔가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를 해서 지투국가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주장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세력이죠. 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이제 말씀하신 단어잖아요. 반국가 세력. 이들은 뭐를 주장하나?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연방제 적화통일을 주장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맺으면은 미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엔사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려와도 유엔이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 사령부가 있을 때처럼, 미군이 이 한국에 있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종북주사파,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죠? 입장이 똑같을 뿐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죠. 간첩 세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선교한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첫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 아니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학문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힘. 여기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여기 조금 옮겨 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지금 그 8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청년 교육을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딱 이게 뭐가 나와요? 이게 단어가 나오죠? 단어? 아니 물론 단어도 나오고 제 얘기는 어떤 딱 그 연령층이 딱 나오죠? 무슨 교육입니까? 청년 교육입니다. 청년 교육. 청년 교육.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어디서 키워내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키워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청년 교육을 힘쓰고 있다. 대개 학문의 힘이라는 것은 서양인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과연 실상이 있는 말이다. 과연 실상이 있다는 말.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학문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학문 배우는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배운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이때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잖아요.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이 책은 지금 13년에 나왔으니까 공부를 쭉 해보시니까 그런 얘기예요. 동서양을 물론하고 동양과 서양 다 돌아보니까 전제정치가 무슨 얘기예요? 독재죠, 독재. 혼자 다스리는 거잖아요. 전제정치하는 나라에서는 뭐를 안 하나? 백성을 교육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백성을 교육시키지 않는다. 또 상전들, 동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동서양 다. 그러니까 상전이 상전, 주인이죠. 주인, 윗사람. 상전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안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이 독재자는 전제 정치, 자기 혼자 다스리는 임금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임금은 백성을 교육시키지 않고 상전,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들은 노예를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모두가 학식, 배우는 것이 곧 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독재 정치하는 그 백성들이 힘을 가질까봐,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힘을 가질까봐 그 백성을 교육하지 않고 노예를 교육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본은 서양과 통상한 후로부터 이제 서양과 이렇게 교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30년, 40년 동안을 힘써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서양과 나라문을 개방하고 서양과 이제 통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 30년, 40년 동안에는 힘써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교육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백성을 교육시켜서 그 어떤 결과가 됐나? 세계에 또 다른 계명 부강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요 당시에 동양과 서양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문명한 나라입니까? 어디가 계명한 나라예요? 서양이죠, 서양. 그렇죠? 동양은 대부분 다 어둠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일본이 동양에 있는 나라로서 서양과 이제 통상을 하면서 공부에 힘쓴 결과 30년, 40년 동안 공부에 힘쓴 결과 동양에 있으면서도 서양과 같이 세계의 다른 문명국들과 같이 계명 부강한 나라로 그런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왔나? 학문의 힘에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진작부터 학식에 힘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일본은 보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잖아요.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은 한국에서의 모든 급박한 일들을 정리한 후부터 뭐를 개편해 나갔나? 교육 절차를 개편해 나갔다. 교육을 건드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면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 한국인들 교육을 이제
그 절차를 개편했다 그런 건데 이때부터 전국의 교육기관들을 정부가 총괄적으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다 누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이 다 통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나 한국인들한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 방침을 세웠어요. 여러분 고등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고등교육이라는 게 지금의 학교로 말하면은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가 고등교육이에요? 어디를 고등교육이라고 그래요? 대학교 이상, 대학교, 뭐 대학원 이게 고등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한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아는 게 힘이니까. 알면 힘이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전제정치하는 나라에서 백성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 같이 상전이 노예를 교육시키지 않는 것 같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은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은 대학교 이상은 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누구는 우리나라에 이 고등교육을 했나? 바로 선교사들. 근데 이제 그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 보기 전에 언더우드 2세 보세요.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다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실 텐데 언더우드 1세 아들이죠. 연희 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태평양 전쟁, 미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해방이 돼서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원래 이 연희 전문학교 누가 세운 학교?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학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버드가 누구 이름이에요? 그 설립한 목사님 이름이잖아요. 설립자의 이름을 딴다면은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대학교인데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오니까 이 학교가 이제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주인을. 어쨌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연희 전문학교가 이제 연희대학교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됐는데 이 연희대학교의 이제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미 군정청의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을 돌봤는데 이 부인 와그너 여사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공산 게릴라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습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합니다. 서거하시고 그래서 이때 그 충격으로 이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치료차 갔어요. 미국에 치료차 갔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바로 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당신 큰일 난다고 가면은 건강 때문에 당신이 지금 갈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도 다 그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의사의 만류, 친척들, 가족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연희대학교와 함께 이제 부산으로 갔죠. 부산으로 같이 갔어요. 부산으로 같이 가서 일사후퇴 직후에 51년 일사후퇴 직후에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그 이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이 한국의 선교사로 계셨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분이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쓴 책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게 우리말 책의 제목이고 The Tragedy, 비극
and faith 신앙, 비극과 신앙, in Korea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것이 이제 영어 제목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누구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전보대로 지금 미국이 한국을 도우러 가지 않으면은 다시 미군을 파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 북한에 있는 50만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보를 썼죠.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이제 미군을 보내기로 또 유엔의 결의도 거쳐가지고 유엔군도 이제 파병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별히 미국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인들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몸이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을 지금 도우러 가야 됐는데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2세 한국에서 자라났고 미국에서 뭐 대학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그 일제 시대에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던 이분만큼 그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2세에게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책을 써달라.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에요. 이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어떤 교육을 했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의 비극과 믿음,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나?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인에게,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죠. 조선인에게 행한 교육을 언더우드 2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인 교육이라고 불렀어요. 하인 교육.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말인데 일본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공공 사업이나 개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들을 위해서는 착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다 자기들이 이제 이 한국을 다스리고 한국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병창기지죠. 그런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공공사업도 일으키고 개혁도 한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착수된 일은 없었다. 이거는 뭐 그 시대의 증인이니까 이분이. 더구나 일제시대에서 이 연희 전문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기독교 대학. 일본에는 대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인들한테는 뭐 대학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최고의 고등교육이 바로 전문학교죠.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이 한국인들에게 행했던. 그런데 이 연희 전문 원래 대학이죠. 종합대학이죠. 그것도 그냥 단과대학도 아니고 이 대학을 이끌었던 그런 언더우드 2세가 자기가 다 이 대학의 책임자로서 겪은 일이에요. 겪은 일. 공공사업이나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들을 위해서는 착수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교 시스템조차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는다. 이걸 방침으로 했다고 그랬죠. 심지어 학교 시스템조차도 한국민들을 일본인 주인이 누가 일본인이죠. 우리는 식민지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한국민들을 일본인 주인을 섬기는 더 나은 하인들을 만들기 위해 설계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뛰어난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고 주인을 잘 섬기는, 일본을 잘 섬기는 더 나은 하인, 배우면은 조금 더 나으니까 그 정도의 선을 맞춰놓고 교육을 했다.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웅지점은요. 그 표 있나요? 표 그 다음에 있나요? 아니, 그래. 이따 나오는구나.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이 이제 이런 거를 그 교육 방침으로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한국인이 세운 소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국인이 세운 소학교가 뭐였죠? 초등학교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소학교들이 이제 일본이 이런 방침을 정하고 다 이제 헌병들을 다 파견을 해서 헌병에서 이제 헌병부에서 그 뭐 이렇게 일본인들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접수하게 한 거예요. 접수하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교사로 보내니까 이 교사들의 봉급을 당신들이 마련해서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인이 다 이제 소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일본인을 보내고 이 일본인이 교사이고 이 교사들의 월급을 당신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마련해서 주고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인 교사가 어떻게 했나 이제 한국어 교육은 폐지하고 한국말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기껏해야 뭐 일본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떤 교재 같은 것도 다 뭐예요. 이게 총독부에서 내려보낸 그 교재들로 다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이제 세운 소학교들 중에 어떤 학교들은 이제 그 학교가 자기들이 세웠지만 이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일본께 되는 거잖아요. 일본께. 이런 거를 속공이라 그래. 속공. 임자 없는 어떠한 건물이나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이 그 정부나 이런 관청이 이제 귀속이 되는 이런 거를 속공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인이 세운 학교지만은 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우리의 건물을 일본한테 우리가 어떻게 갖다 바치겠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문을 스스로 닫는 결정도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일본어와 일본어 책이나 배우는 것 외에는 별로 신기한 것이 없으니 어찌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겠는가. 또 한국인들이 기왕에 시작한 학교들이 있으니 언제부터 세웠나. 이는 러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러일 전쟁이 뭐예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전쟁이잖아요. 1904년에. 전국 백성이 신학문 교육의 긴급함을 깨닫고 전국 각지의 학교를 설립하고 유년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교육을 시켰는데 잘 보세요. 이런 학교에 가면 누가 선생으로 왔나 그러니까 학교가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선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선생인가? 교회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세운 학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 응? 지금의 교회 학교는 뭐 주일학교 그래서 주일날 뭐 예배 마치고 그 뭐 유년부, 소년부 뭐 이렇게 뭐 초등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 다 그때는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스스로 세운 소학교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전국 각지의 한국인들이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게 됐는데 이게 소학교죠.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 교사가 누가 교사가 됐냐 하면은 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소학교의 교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해서 교사로 이제 그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치게 했습니까? 산수지, 지리, 역사, 화학,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러한 것 등의 과정을 대강 교수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우리말로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전국 각지에 이런 소학교가 크게 증가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그 다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인이 와가지고 일본인이 이제 그러한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고 한국인 학교들을 일본의 교사들을 다 파송을 해가지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교사 봉급도 한국인들이 그 돈 모아서 주게 하고 교재도 일본 그 뭐 총독부지 거기에서 만든 교재를 쓰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런 학교에서 배우느니 이런 학교에서 배우느니 자녀를 이제 보내지 않겠다. 또 이런 학교를 우리의 경비로 운영을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한국교육 핍박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예를 든 것이 이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피하기 전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어제 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 3개에서 학사, 석사, 박사 5년 7개월이죠. 이러한 우수한 그런 학문의 경력은 그때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대단한 교육을 받은 대단한 지식인 그 당시에 박사,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박사가 드물었는데 그런 대단한 분이 자기 한 몸에 자기 한 몸에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 편하게 대단한 그 학문을 배운 또 박사니까 자기 한번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다 뿌리치고 식민지가 되고만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분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보 이승만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서울 YMCA. 그래서 아까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 청년회죠. 여기에 합감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 교육을 전개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이 교육을 시키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YMCA에서 개최하는 그 여름 수련회, 하령회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계몽을 하고 청년들을 모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던 중에 부산항 초량에 자기가 갔었다는 거예요. 부산항 초량에. 그런데 그곳에 이제 유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방문한 때가 19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때 그 전국에 그때로부터 8, 9년 전이니까 이게 딱 여기 그 러일 전쟁 그 전후죠. 그때 그 부산항 초량 거기에 있는 마을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서 스스로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그 상공협의회 이름이 정확한가요? 상공협의회 여기 신식 이름 우리가 요즘도 쓰는 이름이잖아요. 미안해. 상업회의소. 상업회의소를 이제 이 학교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옆에다가 상업회의소를 만들어서 이제 이 상업회의소에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매년 2,000원씩 그 당시에 2,000원이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매년 2,000원씩 학교를 지원을 했다 그러는 얘기, 학교를.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일본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일본 그 헌병부, 거기 학무국이죠. 거기서 이제 일본인 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교사 월급도 너희가 주고 뭐 월급 주는 거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업회의소 여기에서 매년 2,000원씩 지원하던 그 경비도 이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돈으로 뭐 이 조선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 보람된 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 학교가 누구의 것으로 되고 만 것입니까? 일본의 것으로 되고 만 거예요. 일본의 것으로. 그래서 그런 꼴을 보느니 이승만 박사가 그 학교를 방문한 그날 그 직원이 뭐라 그랬나? 오늘이 이 학교의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이 학교가 일본한테 가는 걸 우리가 보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기로 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아니 아까 그 앞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일본의 이 힘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때가 이제 1911년, 12년 요때니까 아주 그 초창기죠. 그러나 다만 기독교 개통학교, 이거 선교사가 세운 거죠. 기독교 개통학교는 한국인이 세운 거는 이제 일본인이 이렇게 다 뺏은 거예요. 다 뺏었는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지금 손대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다만 기독교 개통학교는 아직까지도 독립 자격을 유지하였으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큰 문제인 것이었다. 원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도처에 교회와 학교를 더불어 설립하였으니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소학교 정도는 의례적으로 설치되면,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대단하죠? 또 선교 지방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교파로 따지면 감리교의 배제학당이 이제 감리교 계통이니까 선교 지방 이런 말씀을 써요. 선교 지방. 선교 지방마다 기숙학교를 세웠다. 기숙학교. 그러니까 이게 선교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선교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의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할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의 선교 본부가 있어. 선교 본부. 이제 선교 본부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 나라, 예를 들면 한국 여기는 미국이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 현지 선교부가 있어요. 선교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앙이죠. 중앙이고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세우는 데가 어디? 서울 스테이션 이렇게 선교 스테이션이 있어요. 지역별 선교 스테이션. 예, 정거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뭐 대구, 그 다음에 뭐 평양 이렇게 인구가 많은 그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선교 스테이션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 스테이션에 이제 각 개인 선교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선교 스테이션마다 지금 이승만 박사의 표현으로는 선교 지방마다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숙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숙학교가 무슨 말인가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얘기죠. 기숙사 다 아시죠? 기숙사. 그런 기숙학교를 다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선교 지방마다 기숙학교를 세웠으니 교인들은 의뢰의 그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요? 특별히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자식을 교육을 대단히 시켰죠. 자식을 교육을 대단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안동교회, 안국동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 설립자가 다 평신도예요. 유성준, 그 다음에 박승봉, 김창준 이런 분인데 그 유성준 장로는 유길준의 동생입니다. 바로 친동생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삼형제인데 가장 위에 형이 유회준, 그 다음에 유길준, 그 다음에 유성준이에요. 유성준. 이 유성준의 맏딸이 누군가 하면 유각경 권사입니다.
이 YWCA, 서울 YWCA의 설립자죠.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유성준은 대감이거든. 대감인데 이제 한성 감옥에 갇혔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한 일이 무엇인가, 대감이거든요. 굉장히 고위 양반이거든요. 고위 양반인데 자기의 딸을 어디다 보냈냐면 정신 이화학교에 자기의 딸을 보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반 가문에서 그 여자를, 더구나 그 양반가의 양반의 딸을 그런 학교에 보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교 지방마다 기숙학교를 세웠으니 교인들은 의뢰의 그 자식들을 기독교 계통 학교로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유각경 권사가 이제 학교에 갖고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북경에 있는 또 선교사가 세운 대학, 북경 협화학교인가 그래. 거기에 이제 가려고 했으나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해서 뭐 그렇게 외국까지 안 보내주니까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유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보육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거를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YWCA도 세우고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세우고 이런 활동에, 이분은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대단한 애국자이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안동교회 그 아주 훌륭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그 친일 명부를 2002년인가요? 노무현 때 친일 명부를 발행을 했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사위가 있어서 사위. 이분의 손녀 사위. 근데 이제 이 유각경 권사는 제가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아들 뭐 이렇게 친척들이 다 북한으로 납치돼서 끌려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이고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드님도 아마 하여튼 막내 아드님이 그때 당시에 이 친일 명부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드님이 이제 살아 계셨는데 그분도 장로죠, 저에게.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 친일파 명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충격으로 쓰러지신. 근데 이제 그 손녀 사위가 있어, 손녀 사위 의사인데 이분이 왜 쓰러졌냐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이 친일 그 명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슨 죄목이라고 그래.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라 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졸도를 한 것인데, 어쨌든 그 손녀 사위가 이제 그 유각경 권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냈어요. 책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 친일파 그 명부에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반민족 행위 특별 그 조사위원회죠. 반민특위. 이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일제시대에 살았을 때 무슨 창씨개명을 했다. 이거는 뭐 그 시대에 살아서 무슨 창씨개명을 한 게 친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반민특위는 뭐예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들이 688명이었다는 거예요. 688명. 근데 이것이
제가 또 뭐 숫자를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42,000 무슨 789인가 아니 이 정도로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응? 거의 700배 이렇게 가까이 늘어나서 아니 그러면 그 시대에 이거는 이 반민특위에서 조사한 이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 1945년 48년 이때잖아요. 이때 조사한 숫자가 더 정확한가 아니면 2002년에 당신들이 얘기한 숫자가 더 정확한가 이런 문제 제기와 두 번째는 당신이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때는 688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42,000 몇 명의 사람들을 친일파로 지금 분류를 했는가? 만약에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들의 내세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시대의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이 시대의 법률이 무엇인가? 고문이나 구타나 협박이나 폭행이나 이런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은 효력이 없는 것.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기준으로 이 688명을 이렇게 많이 불려놓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 시대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가? 뭐 이게 이제 그 손주 사이 유각경 관사의 손주 사이가 이제 그 책에서 자기의 그 할머니 자기 부인의 할머니죠.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만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나? 그 유선중 장로가 대감인데 대감. 예수 믿고 대단한 양반인데 자기의 딸을 이 기숙학교 교인 선교사들이 세운 기숙학교에 보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느라고 이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종북 주사파들 친일 어쩌고 주장하는 이 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1980년대 이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나온 단어고 이거는 다 순전히 뭐에 의한 것인가? 김일성의 갓근 전술, 갓근 갓 알죠? 갓 이렇게 쓰는 갓 이렇게 사람 머리에 쓰는 갓 있잖아요. 갓에 이렇게 끈이 몇 개, 끈이 2개잖아요. 2개. 그래서 이 두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이 갓근 전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국이라는 갓에는 미국이라는 갓근과 일본이라는 갓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끈을 묶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동맹이죠. 뭐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이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 두 나라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갓근 전술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두 끈 중에서 이 2개의 끈 중에서 한 끈을 잘라버리면은 이 갓이 어떻게 돼? 갓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뭐를 일본이라는 갓근을 이제 제거해가지고 갓근을 잘라버려가지고 이 한국의 안보 이런 것들을 이제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이 김일성이 얘기한 갓근 전술이에요. 이 이후에 무슨 친일파 뭐 위안부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이후에 굉장한 어떤 굉장한 그 이슈로 부각이 돼가지고
자기들 부각을 시킨 거지.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기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강의하다가 여기 분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친일파 뭐 어쩌고 이제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이것이 북한과 종북주사파죠. 종북주사파. 북한의 지령, 북한의 전술, 북한의 적화야욕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니, 그 앞에. 그래서 교인들은 의뢰의 자식들을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의 옛날 일제시대 때는 이제 대학교를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연희전문학교 이렇게 불렀고 원래 영어 이름은 초즌, 조선이죠. 조선인데 이게 말 선민이죠, 선민. 초즌 크리스찬 칼리지, CCC. 예, 김준건 목사님이 만드신 CCC하고는 다르지. 초즌 크리스찬 칼리지. 이게 연희전문학교의 영문 이름입니다. 원래 연희전문학교는 언더우드가 세울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이 말 그대로 조선기독교대학이라고 불렀어요. 조선기독교대학. 그런데 이게 이제 총독부에서 인가를 받으면서 대학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연희전문학교 이렇게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명은 그대로 초즌 크리스찬 칼리지,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이렇게 계속 불렀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 후에 연희전문학교를 연희대학교로 승격했을 때 그때 영문명도 그대로 초즌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연희전문학교를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미일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적산 처리를 했어요. 적산 처리를 해가지고 뺏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1942년 8월 17일에 선교사들 다 내쫓고 이 선교사들의 재산을 자기들이 적산 처리로 뺏은 것입니다. 뺏어가지고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름마저 바꿔버렸어요. 1944년 5월 10일에 학교명을 뭘로 바꿨나? 경성 공업 경영전문학교로 바뀌었어요. 공업. 그러니까 이런 하인 교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인 교육을 일본이 한국인들한테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885년에서 1909년까지 기독교계 사립학교 설립 연도표인데, 이거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국인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 이런 거는 다 뺀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만 이제 이 정도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인데 1885년에서 1909년이니까 한일합병 바로 전에까지 이렇게 대단한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도 이 안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지만 1885년 광해원, 지금의 연세대학교예요. 광해원 장로교 감리교 교파가, 그리고 소재지는 서울에 세워졌고 1885년 배제학당 감리교,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부하신 학교죠. 감리교 서울에. 그 다음에 1886년 이화학당 감리교 서울,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죠. 그 다음에 1886년 경신학교 장로교 언더우드가 세웠고,
1887년 정신여학교, 이건 장로교, 서울에. 아까 그 육학경 권사가 이화학당이 아니라 아마도 정신여학교였던 것 같아요. 정신여학교, 이 장로교니까. 그 다음에 1894년 광성학교, 이건 평양에 감리교가 세운 학교이고, 1894년 숭덕학교, 평양에 감리교가 세운 학교죠. 이 숭덕학교나 이런 학교는 지금도 다 남아있죠. 월남을해서 남아있죠. 1894년 정의여학교, 감리교가 평양에, 1895년 일신여학교, 장로교가 동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산이죠, 부산. 이 일신여학교는 지금도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압니다. 1895년 정진학교, 감리교가 평양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1896년에 공옥학교, 감리교가 서울에 세웠고, 1897년에 숭실학교, 지금도 있죠, 숭실대학교, 장로교가 평양에 세웠습니다. 지금 저쪽에 상도동에 있죠. 1897년 신군학교, 감리교가 서울에 세웠고, 1897년 영화여학교, 감리교가 인천에. 이 학교도 지금 있지 않나요? 그렇죠? 1898년 배화여학교, 감리교가 서울에. 배화여대 여러분 보셨죠? 1898년 맹아학교, 장로교가 평양에. 1898년 명신학교, 장로교가 재령에. 명신학교 지금도 있지 않나요? 1901년 평양신학교, 장로교가 평양에. 이게 이제 지금 뭐 저 장신대 다 총신대 다 자기가 이제 평양신학교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맞는 말이죠. 이 신학교들이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903년에 숭의여학교, 장로교가 평양에. 숭의여대 지금도 있죠. 1903년 루시여학교, 원산여학교가 감리교가 원산에. 오케이, 그 다음 1903년 정명여학교, 장로교가 목포에. 이거 지금도 있죠. 1904년 덕명학교, 감리교가 원산에. 1904년 호수돈 여학교, 감리교가 개성에. 1904년 진성여학교, 장로교가 원산에. 1904년 의창학교, 감리교가 해주에. 1905년 영명학교, 감리교가 공주에. 1906년 개성학교, 장로교가 대구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각 소재지 있잖아요. 소재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 지방별로 기숙학교 세웠다. 선교 스테이션별로 기숙학교 세웠다. 바로 이 학교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1906년 개성학교, 지금도 있죠? 장로교가 대구에. 1906년 신성학교, 장로교가 선천에. 1906년 보성여학교, 장로교가 선천에. 이 보성여학교가 안희숙 여사가 가르쳤던 그 학교죠. 그다음에 1906년 의명학교, 안식교에서 세웠고 순안에. 그다음 1906년 한영학교, 감리교가 개성에. 이 한영학교가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인물 이용도 목사가 이 한영학교 출신입니다. 1906년 미리흠 여학교, 감리교가 개성에. 1907년 약현학교, 천주교가 서울에. 지금도 이 학교가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1907년 수피아 여학교, 장로교가 광주에. 이것도 지금도 있고. 1907년 신명여학교, 장로교가 대구에. 이것도 지금 그대로 있죠. 1907년 기전여학교, 장로교가 전주에. 이것도 마찬가지. 1908년 신흥학교, 장로교가 전주에. 이거 다 그대로 있습니다. 1908년 창신학교, 장로교가 마산에. 1909년 의정학교, 감리교가 해주에. 그래서 이런 대단한 학교들을 선교사들이, 이건 여기에 써 있는 학교들은 다
중등 이상입니다. 중등 이상 그런 학교들인데 1885년에서 1909년까지 선교사가 각 선교 지방별로 선교 구역별로 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 1909년까지 1909년까지 기독교계 학교를 교파별로 통계를 내면은 장로교의 경우에 학교 수가 719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합병되기 전에,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이때도 뭐 거의 다 망했지만은 어쨌든 망하기 전에 장로교에서 학교를 몇 개나 세웠나? 719개를 세웠고 학생 수가 17,231명.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대단한 거예요. 장로교가 이렇게 강했고 감리교는 학교 수가 200교. 그러니까 장로교가 3.5배 정도 더 많았죠. 3.5배 이상 더 많았어요. 학생 수는 6,423명. 3분의 장로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회, 천주교, 안식교 이런 기타 교파에서 다 합쳐가지고 다 합친 학교 수가 1,000개 이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나라를 이 어리석은 이 무지몽매한 한국인들을 개화시키고 깨우친 그런 공로가 바로 기독교한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민족의 개화 누가 했나? 기독교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 계통 학교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나? 학생 수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심각하게 보면서 그런 헌병사령부가 이제 그 경무대장, 헌병대장 회의를 한 거예요. 각도에 있는 헌병대장 이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이 항무부, 지금 일본은 항무부라고 부르는데 교육부 같은 거죠. 거기에 그 국장인가 나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본 헌병이 항무국장이 보고를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이 분석해 봤더니 이는 선교사들이 종교인이라 그런 거지. 선교사들이 종교가로서 그 천직을 다함이니 민인,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민인의 질고 그 어려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무고가 뭐예요? 무고가 억울한 사정이지. 무고를 구함으로써 그 무고를 이제 구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교를 이제 전파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운데 이 일본 헌병사령부에 속한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뭔가 하면 선교사들답게 사람들을 잘 돌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귀 기울여 듣고 억울한 사정도 풀어주고.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그토록 일본 일제 치하에서지만은 부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1910년 7월 25일자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합병이 된 게 뭐예요? 8월 15일인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거의 이제 그 조선총독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총독부. 그 이전에는 통감부 이런 시절이니까. 네, 일본의 그 헌병사령부에서 보기에 이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그렇게 잘 되는가? 자기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6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는 뭔가 불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에는 종교가 두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불교이고 하나는 신교이다. 신교라는 거는 신도,
불교라고 하고 천황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황 숭배. 그래서 불교 말고 또 다른 하나는 신교라고 하는 것이니 이 종교의 본색은 일본 황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신교, 일본의 신도는 누구를 섬기냐면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 황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 황제가 앉아 있는 거죠. 천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죠. 주체사상 종교.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주체사상 종교는 누구를 섬기나요? 김일성을 섬기죠. 김일성 죽으니까 김정일을 섬기고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을 섬기고 이 김씨 세습 왕조 이 개명한 사회에 있을 수가 없는 사회를 무슨 혁명한다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2,500만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지금 비참하게 북한 전체가 감옥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북한의 2,500만 북한 주민들이야 노예처럼 살든 말든 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더 지웠네. 원래 한국교회는 어느 지역? 서북 지역. 여기에 이것은 선교 초기부터 해방 때까지 그랬어요. 해방 때까지. 저 소련이 북한에 진주하기 전까지. 한국교회 전체 교세라는 건 교회의 힘이죠. 전체 교세의 3분의 2 이상, 5분의 3이 어디에 있었나? 북한에 있었어. 특별히 서북 지역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북한에 남한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미국이 들어왔고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소련이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지만은 북한은 뭐예요? 이 소련의 괴뢰 도당, 괴뢰 정권,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북한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소련이 된, 그러니까 적화가 된 거죠. 적화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노예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 상태로. 그 언더우드 2세가 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방이 됐는데 남한은 미국이 들어와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국과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경제 성장하고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은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완전히 저게 적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자유를 잃어서 해방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언더우드 2세가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세습 왕조를 갖다가 올려놓고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 종교라고 그러는 거고 세계 5대 종교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5대 종교는 뭐예요? 그 신도수가 많은 순서대로인데 2,500만 신도를, 왜냐하면 북한 주민 전체가 다 주체사상을 김일성을 섬겨야 되니까, 김씨 3대 세습 왕조를 섬겨야 되니까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찌 한국교회가 이 현실에 외면하고, 더구나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 지령을 받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면 바로 다음날 그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오고 그런 구호를 외치는 이런 간첩들이 점령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도처에 요소에 꽉 차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기독교의 공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이 4개의 건국 기둥에 위에 다시 확실하게 세우는 제2의 건국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일본의 종교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의 눈이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목표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저희를 만드시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의 관심을 늘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있는 민경배 선생님 우리 총장님의 강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이 귀한 가르침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